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이건 제가 감이 안 오네요. 아이돌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요즘에 뭐 좋아하는 아이돌 한 명쯤은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게 아이돌이잖아요. 네, 사실 한국의 미래 산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아이돌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랑도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데 사실 요즘 외국에서 한국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치인이 떠올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사실 우리의 아이돌 스타를 보면서 한국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돌 산업이 지금 엄청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돌 산업의 특징이 뭐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외신까지 보도된 아이돌 관련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마 가장 뜨거운 연예 뉴스가 아닐까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에스파의 멤버인 카리나 씨 열애 보도 이게 굉장히 뜨거웠죠. 솔직히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나이가 벌써 돼버렸는데 이 그 열애 기사를 보고 이분이 조남이 카리나였구나 네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그러실 거예요. 팬이 네. 아닌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길래 이렇게 화제가 됐나 싶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아이돌 시장은 사실 여성 아이돌 시장은 4세대 아이돌로 진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4세대를 대표하는 가수 4명이 이제 뉴진스라는 그룹, 예. 그리고 르세라핌, 아이브, 그리고 에스파인데 여기서도 카리나 씨는 에스파에서 대표적인 멤버로 꼽히는 예.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대표팀에서도 대표 멤버가 열애설이 나니까 굉장히 파장이 컸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더 큰 화제가 된 게 열애설의 당사자가 팬들에게 자필 사과문을 쓴 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된 거예요. 예. 아마 이 전의 뉴스도 많은 분들이 들었겠지만 이후에 사과문을 쓴 것 때문에 아마 사회 뉴스가 됐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더 크더라고요. 그렇죠. 파장이 커졌죠. 예.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뭐 BBC 같은 외신에서도 한국 K-팝 업계가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논조로 기사도 쓰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키워드 경제잖아요. 제가 연예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어쩌면 우리 K-팝 산업, 우리의 미래 산업인 K-팝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징후로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다 싶어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산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카리나라는 사람이 열애해서 우리 케이팝 산업의 위기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시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은 있으시니까 화두를 던지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K-팝 업계에서 꾸준히 이 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고 목소리가 여러 군데로 나오고 있는데 또 근거도 있습니다. 근거가 여러 지표를 보면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네. 뭐 K-팝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건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이 더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계 팝 시장의 주류인 미국 시장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시장 모두에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물론 역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속도가 벌써 좀 꺾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뭐 성장세가 주춤한 것도 있을 뿐더러 예전에는 뭐 BTS나 블랙핑크 같은 일반 월드 클래스라고 하죠. 예. 이런 가수들이 견인해주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그 후속 세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산업이 정점인 거 아니냐 이런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업계에서는 또는 시장에서는 왜 이런 위기설 또는 위기가 빠졌다라고 보는 건가요? 여러 요인 중에서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어떤 유명한 가수가 나오면 성장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일인데 예. 근본적인 문제를 꼽는 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방금 제가 팝스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외국에서의 이제 우리가 뭐 비틀즈나 퀸을 얘기할 때 하는 팝스타들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 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정말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아주 주류에 있는 가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케이팝도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K-팝은 좀 인기는 많은 건 맞지만 조금 경향이 다르다고 할 수가 오. 있습니다. K-팝은요 아주 일부의 극소수 열혈 팬덤에게 많은 매출을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90년대 이후부터 오랫동안 이런 아이돌 중심의 이제 가요 시장이 형성되어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그런 가요 산업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너무 익숙한 일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선 독특하면서도 매출의 40에서 50%가 이런 굿즈나 음반 판매, 즉 열혈 팬이 사는 데서 나오는 건데 네. 이게 해외에선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해외는 어떤 구조인지 보면요. 주로 스트리밍, 즉 음악을 들을 때마다 사용자가 내는 그 돈을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른바 덕질이라고 하죠. 이런 아주 충성 팬들이 앨범도 사고 굿즈도 사면서 소수가 대다수의 매출을 내는 구조인 겁니다. 제가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떤 특정 개인의 가수의 앨범이 100만 장이 팔린다. 이게 불가능한 세상이 도래했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케이팝 가수들은 진짜 그 매출을 아직도 올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CD나 이런 것들이요. 그게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사실 100만 밀리언셀러라는 게 뭐 김건모 씨 정도?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가능했고 예. 그때 사실 이후에는 음악업계에서 이건 영원히 못 돌아올 기록이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메이저 기획사에 나오는 신인이 밀리언셀러가 안 되면 오히려 그게 엄청난 악재인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100만 명이 산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팬들이 한 명이 수십 장, 수백 장을 산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중국의 팬카페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케이팝 아이돌이 나오면 그때 신보가 나왔을 때 팬카페에서 그냥 수십만 장을 공동 구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김건모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CD를 산 그런 숫자였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 사주는 그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참 특이하네요. 우리나라의 여러 연예 기획사들도 좋은 음반 내서 좋은 음악 만들어서 제공해야지 그 노력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비틀즈나 퀸 그 시대에도 똑같이 음반 기획사에서 좋은 음반 만들어서 또 제공해야지 그 기획 의도는 똑같을 텐데 왜 우리나라 케이팝 스타들만 유달리 이렇게 특정 충성 팬층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딱 어떤 사례를 생각하면 좋냐면요. 예. 주변에 이제 야구 팬들 있잖아요. 예. 그 가을쯤 되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웃기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게 어떤 그 팀에 대한 이입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아이돌 시장 자체가 팬들과 아이돌의 관계가 사실 그런 관계랑 유사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팬덤이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그 조직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내 아이돌을 밀겠다. 내 아이돌 1등 만들겠다. 이런 육성하는 일종의 유사한 육아 같은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축구 팬도 우리 팀 잘하면 좋잖아요. 네. 그것처럼 팬클럽에서 우리 가수를 1등 만들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앨범 사재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한 번에 노래 들어서 순위 올리기 네. 이런 식의 밀어 올리기를 하는 식으로 뭔가 일종의 응원하는 팬처럼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전통적으로는 예를 들면 간접적인 감정 교류 대상이죠. 예를 들면 그렇죠. 너무 선망하는 아이돌이 있으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저 사람과 나는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대상인데 그냥 화면에서나 보는 거죠. 그렇죠. 아이돌이 사실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우러러 보는 대상인데 우리나라 케이팝 아이돌 산업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예. 뭔가 그 아이돌과 팬이 정말 친구 혹은 애인 같이 오. 직접적인 감정 관계를 맺은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 게 요즘 전략인 거예요. 예. 이걸 위해서 활용한 게 뭐가 있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용어 처음 들어보실 텐데 자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아이돌이 그 아이돌은 자컨이 별로야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체 제작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옛날에 방송에 나오는 건데 예. 이거는 그 아이돌들 채널에서 직접 자기들의 일상처럼 보이는 걸 찍어서 올리는 컨텐츠가 있어요. 아. 이걸 보면요. 마치 그 아이돌과 내가 막 영상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를 보는 것 같은 친밀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기획된 콘텐츠인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그 아이돌이 내 옆에 있는 친구 혹은 애인 같은 느낌을 드니까 잘 되면 나도 좋고 안 되면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느낌을 이입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자컨이라는 용어는 솔직히 몰랐지만 저도 그렇게 해서 특정 그 아이돌을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MBC에서 옛날에 제작했던 G.O.D의 육아일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G.O.D가 참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TV
T밖에 없었잖아요, 경로가. 예. 요즘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작헌을 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마다 다 올라와요. 예. 그리고 아예 자체 제작 플랫폼도 다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돈을 내잖아요. 그럼 그 아이돌과 마치 진짜 개인적인 채팅을 하는 것 같은 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둘러싸이는 팬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친구 혹은 애인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단순히 가수를 넘어 이제 팬과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욕구까지 채워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뭐 성인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연애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 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팝스타의 그런 대중적인 팬이 아니라 이런 충성 팬들은 이미 감정적인 교류, 네. 관계 자체를 팔아서 일종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돌의 연애라는 이 어쩜 분리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실망으로 이어지고 비즈니스 자체도 흔들리는 리스크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야 화두로 던졌던 그 이슈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감이 오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멤버들에게 개인적인 인간미나 인간관계를 설정해 놨는데 우리 팬들은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 이걸 배신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런 사과문 사과문을 예. 쓰고 어떤 그 기획사에 뭐 항의하는 트럭을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는 비판이 많아요. 예. 근데 물론 개인의 존엄을 어쩌면 해칠 수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런 관계를 유사한 관계를 팔아왔기 때문에 예. 팬들 입장에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매출이 소수에 집중돼 있으니까 비즈니스도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색적인 상황인 게 예. 지금 미국의 뭐 최고 팝스타라고 하면 다들 테일러 스위프트 딱 꼽을 거예요. 예. 뭐 이견이 없을 텐데 사실 이 가수는 자기 남자친구들랑 공개 연애도 하고요. 남자친구가 이제 NFL 선수인데 그 경기도 보러 가고 공개적으로 데이트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인기나 이런 거에 관련이 없어요. 네. 그냥 그 자체 아티스트 자체로서의 뭔가 그리고 그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이럴 수 있는 게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는 진성 팬도 매우 많겠지만 예. 미국이나 이런 대부분의 주류 시장에서는 가수는 그냥 대중적으로 넓게 그러면서 얕지만 넓게 사랑을 받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케이팝의 모델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게까지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 가수들이 해외 진출했을 때 선진국에서는 이런 열애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거 뭐야? 이런 인식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해외 평론가들이나 외신에서 10년 넘게 지금 케이팝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 그 공장식 육성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BTS도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BTS나 뭐 이런 유명한 우리나라 케이팝의 리더들이 이런 반박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그런 꼬리표가 따라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아이돌의 열애설 계기로 뭐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려다 보니까 그런 도전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이게 기획사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우리는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진화 발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이면 외신에서 뭐라 하든 그거 상관을 안 해도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이고 우리만의 방식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이 진출해야 되는 게 미국 주류 시장. 왜냐면 미국이 전 세계 음악 시장 거의 절반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고 예.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이 70% 정도 그 정도의 매출 내고 있으니까 케이팝은 이미 동아시안 다 재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 산업으로 가려면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의 관점을 볼 땐 이 문화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낯설다라는 한계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제이팝인가 이걸 보면요. 그 일본 문화에서는 제이팝 아티스트들이 성장하는 것을 같이 즐기고 그렇죠. 또 그들끼리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 하면 막 축하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케이팝도 자연스럽게 진화 발전하다 보면 그렇게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 케이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공 모델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바꾸기 위한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그 두 방향의
이제 양갈래길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케이팝이 더 글로벌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는 좀 더 뭔가 세계 보편적인 룰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더 일본스럽게 변한다면 그냥 지역 산업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J-팝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90년대, 나 2000년대 초반에 들었어라는 기억은 하실 텐데 지금은 거의 듣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간 유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K-팝은 그렇게 되면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거는 주류로 진입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모델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케이팝 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먹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대책은 있나요? 업계에서나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선은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이 뭐 주요 기획사 커 보이지만 사실 몇몇 가수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델 다 바꿀 수가 없다면 우선은 그 규모를 키워서 더 많은 아티스트를 내고 외국처럼 수십 명의 아티스트를 내면서 좀 더 리스크를 분산하는 식으로 좀 비즈니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는 이 모델을 결국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 우리나라 한국 게임도 세계에서 이렇게 뭐 부분 유료화를 도입해서 매출을 낸 게 거의 선구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모델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돈은 잘 버는데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결국 K-팝도 세계의 주류의 문법에 맞춰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키워낸 산업이 우리만의 색깔을 갖게 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성장하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K-팝 산업에 우리가 몰랐던 이모저모까지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남궁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